중동의 이런 여러 가지 투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계속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 관련된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작가TV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아주 충실한 자료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또 새로운 자료 한번 마련했는데 오늘 어떤 자료 준비하셨나요? 지난번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주제를 좀 더 자료를 보충해서 가져왔고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어떤 투자 전략 얘기할 수 있을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에너지 대전환의 주제는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지난 방송에서 충실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제외하고 우리가 에너지 대전환에서 해당되는 것 대부분 신재생 얘기를 많이 하죠.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캐펙스, 두 번째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신재생과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캐펙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제가 시장 뷰를 말씀드릴 때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왔던 건데요. 장기적인 시장 뷰와 함께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하위 섹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긴 흐름에서 시장 뷰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경기 침체는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렇다면 GDP를 구성하는 항목은 소비와 투자와 수출로 구분이 되는데 미국은 70% 정도가 소비가 차지하고 한국은 70%가 수출이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기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관점에서는 미국과 한국은 다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소비를 회복시켜야 됐었고 한국은 그동안 수출을 회복시켜야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0년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풀었죠. 3차에 걸쳐서 풀면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다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또다시 자금을 풀어야 되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투자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GDP 대비해서 소비 비중 추이를 보면 1960년대는 60%가 안 됐었는데요. 2010년에 될수록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국은 제조 공장으로서의 미국이 소비하는 소비재들을 생산을 했었고 이걸 미국으로부터 수출을 했었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소비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고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히려 순수출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자국의 생산 공장을 계속 안 두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중국의 역할론이 하락하고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국의 생산 시설을 리쇼어링, 유치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투자의 비중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국 내의 생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소비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만큼 투자와 수출 부분이 강화된다. 여기에서 저희는 캐펙스가 향후 경기 침체 회복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캐펙스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투자는 과잉에서 결핍으로 이동을 하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 캐펙스에 있습니다. 공급망이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됐었고 이 세계화 중심에서 반세계화로 가려고 하니까 공급망이 부족합니다. 2018년에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이 러시아 침공을 통해서 더욱 심화되었고 이제 캐펙스는 인플레이션 이슈만이 아닌 장기적인 구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캐펙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 가져온 도표는 가로축은 에너지 인플레이션 정도를 의미를 하고 세로축은 푸드 인플레이션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축으로 갈수록 내가 에너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고요. 세로로 갈수록 먹는 음식에 대한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입니다. 즉 아랫단에 있는 국가일수 선진국이고요. 이 세로로 갈수록 신흥국이라든지 개도국 중심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저희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영향도가 커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줬던 게 러시아 침공이 있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중심으로 생기면서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었고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 이상을 넘어가면서 경기 침체에
가장 빠르게 도달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는 게 더욱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캐펙스가 그럼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좀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요? 가져온 자료를 보면 미국 비국방 자본재 신규 주문 그리고 글로벌 주가 흐름인데요. 이 파란색 선이 신규 주문을 보여주는 건데 90년대에 보면은 미국의 이런 신규 주문이 계속 늘어나다가 IT 버블 때 다시 떨어지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다시 감소하고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이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미국 내에서는 국방을 제외하고 자국의 생산시설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의 투자에 대해서 주문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주문은 뭐 자국 내에서 소화할 수도 있지만은 뭐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업체, 이런 국가로부터 수입을 늘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캐펙스 관련 기업들의 미국으로부터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프라에 가장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섹터는 전력 설비들, 종목으로 보면 LX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양호하고요. 그리고 건설 기계 쪽, 굴삭기 대표적으로 이런 최근 차트 흐름 보면 특히 미국 내의 비중이 높은 두산 바켓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캐펙스가 자본재의 수혜를 받고 한국도 이런 미국향으로 수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이유는 현재 중국 향으로 가는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미국의 의존도를 높이는데 그동안은 자동차나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본재 쪽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좀 품목적으로는 다변화되는 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IRA 법안의 좀 중요성은요? IRA 법안은 워낙 많은 분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매니저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 수입을 담당을 해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수입을 담당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기술 선도 지위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의 이름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데 핵심은 모두 아시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데 있는 이유입니다. 저 개인적인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올드 이코노미의 투자가 뉴 이코노미의 혁신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올드 이코노미는 저희 뭐 산업재나 소재 내에는 철강, 화학 이러한 시클리컬 혹은 구시대적인 그런 산업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런 산업은 그동안 구조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한적인 기업들이 향후 이 IRA 법안의 수혜가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IRA 법안의 세제 혜택이 이러한 기업들로 귀속이 되는 흘러 들어가는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뉴 이코노미라고 하면은 2010년대 플랫폼 기업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직접적인 IRA 법안의 수혜를 받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은 투자를 별도로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수혜를 받는 거는 이제 광고 효과, 홍보 효과를 받게 될 텐데 이런 쪽을 잘하는 기업이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현금 흐름 바탕으로 투자를 늘리고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향후의 소비재 기업들의 성장을 또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드 이코노미 투자, 뉴 이코노미 혁신인데 저희가 주식 투자하는 상황에서는 이 올드 이코노미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국 하면 요즘 또 중동도 빠뜨릴 수 없는데 중동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동은 좀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요즘에? 중동 작년에 네옴시티 좀 붐도 있었고요. 네옴시티에 대해서 최근에 또 정부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 저는 이 중동의 역할이 2010년대부터 미국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동은 자기 지역 내에서 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도와주거나 부추기는 국가가 중국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 영향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자원 부국들, 특히 중동의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폭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과거 금융위기 이전보다 경상수지 폭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자금력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래쪽 차트를 보면 이 빨간색 선이 동아시아 제조국이고 그리고 파란색 선이 자원 부국인데 지금 경상수지 부분을 보면은 자원 부국이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부분이 적었다가 최근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크게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미국은 오히려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더 심화됐거든요. 이 부분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중동 쪽에서는 수출을 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냈지만은 미국과 유럽은 수입을 하면서 적자를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자금력을 가지고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서는 보면 이라크, UAE, 사우디 이런 국가들이 자원 의존도가 30%, 많게는 50%에 달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전체 DDP에서 자원을 수출을 해서 이만큼 올린다라는 얘기인데요. 과거 2016년에 사우디에서 이 네온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같이 네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비전 203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는데요. 사우디 내에서 이제는 자국의 여러 이제 생산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네옴은 그 중에 도시개발 일부를 담당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리야드 프로젝트라든지 관광, 문화, 에너지, 주거, 헬스케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2030년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은 스스로 자국의 경제를 이제 내수 경제라든지 수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고 내수 관점에서는 최근에 보면 의료기기 섹터가 좀 좋거든요. 근데 의료기기 섹터가 기존에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최근에 중국의 수출을 좀 늘릴 수 있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중동하고 계약이 또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중동이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수출 국가들의 수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엔터 이런 쪽이 중동하고 논의가 많이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없고 한국의 기술력이 좋은 상황에서 한국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동의 역할로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지금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이 캐펙스 관점에서 중동의 이런 여러 가지 투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면 장기적 203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곳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에너지 그리고 도시개발 이 캐펙스 인프라 관점인데요. 저희가 에너지 쪽은 오늘 말씀드릴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플랜트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담수화 플랜트라고 해서 우리가 플랜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정유 플랜트 우리가 그동안 우리 건설회사들이 중동에다가 많이 지었던 부분이 이런 오일, 가스 그리고 석유화학과 관련된 플랜트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그런 플랜트들을 같이 짓기 위해서는 담수화 플랜트를 짓게 됩니다. 여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협력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 쪽은 국내 기업이 일부 수혜를 받게 될 텐데 물론 이제 자국 중동 내에서의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을 것이고 중국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사실 기술력 차이는 아니거든요. 원가 싸움이라서 도시개발 쪽은 워낙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되니까 오히려 이쪽은 건설보다는 그 관련된 건설 기계나 전력 설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폭이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에너지 전환에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탄소 중립은 좀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랑 왜 필요한가요? 탄소 중립의 의미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120년간의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를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는 글로벌 배출량, 탄소 배출량 1위로 중국이 차지를 하게 되고 미국의 비중인 감소를 하는 모습이죠. 이것도 저는 중국이 제조 공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이고요. 향후에는 이 비중 차이가 좀 감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도 어쨌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미국도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요. 이 상황에서 중국마저도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20년 9월에 시진핑이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년에는 탄소 배출량이 더 이상 늘지 않고 피크아웃을 기록할 것이고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2021년에 신재생 비중은 16.6%였는데 2030년에 25%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의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8%가 넘습니다. 중국의 비중이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 중국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감안한다고 하면 1% 올리는데도 굉장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030년까지 증가폭을 매년 1%씩 상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중요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2022년 현재의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6기가톤 정도라고 합니다. 네. 파리 기후 협약이 만약 없었다라고 하면은 53기가톤 정도가 배출이 됐을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투자 수준이나 현재 정책 목표 IRA 법안과 같은 부분 반영되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될 텐데 정책 목표를 감안하더라도 12.3기가톤 정도밖에 안 줄어듭니다. 결국 탄소 중립을 가정을 하려면 추가적인 이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1.5도 정도밖에 상승을 못 막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파리 기후 협약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4도, 5도 정도의 기온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러면 사실 인류가 거의 멸망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 가게 됩니다. 심하게 얘기 드리면 히말라야 빙하가 다 소멸이 되고 그리고 뉴욕과 런던이 잠기게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저희가 있는 여의도도 잠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수면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1.5도 정도는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좀 기후 변화가 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하지만 탄소 중립을 해야 이 정도 기온 상승으로 막아서 향후에 기후 변화 혹은 인류가 입게 되는 그런 피해들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강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탄소 중립 어쨌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신성장 산업 얼마나 성장이 예상되는 건가요?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발전 분야에서 신재생의 캐파 전망을 보면 현재 신재생 발전의 캐파 비중은 21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 28% 정도였는데 2030년이 되면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요거를 연간 지어야 되는 캐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1년에는 290기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일 것이고요. 2030년이 되면 1200기가와트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태양광 플러스 풍력의 캐파 비중은 2021년에 10% 정도 수준에서 2030년에는 40%, 2050년에는 70% 증가하게 된다는 건데 즉 태양광과 풍력은 계속 설치량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 관련된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정해진 미래,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 모두 2030년에 현재 수준 설치량보다 4배 정도가 증가해야 되고요. 물론 원자력의 캐파도 늘어나겠지만 비중 자체는 2050년으로 갈수록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원자력도 2030개국 이상 승인이 될 것이고 30기가와트로 증가가 될 텐데 원자력은 향후로 갈수록 이런 소규모 원자력 쪽으로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신재생 경제성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나요? 신재생의 경제성을 설명드릴 때 SOE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해서 전력, 전기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원가를 의미를 합니다. 위에 도표를 보시면은 위에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가를 의미를 하고 아래쪽은 화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원가를 의미를 합니다. 제일 위에 줄이 이제 태양광을 루프탑, 저희 지붕에 설치를 했을 때 원가가 가장 높다라는 것이고 발전용으로 설치했을 때 원가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윈드, 풍력의 경우에는 온쇼, 육상 풍력의 경우에는 75불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1메가와트시를 생산할 때 75불 정도가 듭니다. 이게 아래쪽에 화석 에너지랑 비교를 해보면 가스, 컴바인이라든지 이제 석탄보다 훨씬 더 이제 신재생이 발전 단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IRA 법안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유럽의 리파워 EU에서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그리드 페리티라고 해서 경제성이 달성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발전 시설을 지을 때 굳이 석탄, 화력 발전을 안 짓더라도 신재생을 지어도 충분히 경제성을 나온다는 거고 여기에서 탄소 중립을 강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신재생을 짓는 게 맞는 정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국가마다 신재생 정책은 좀 어떤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신재생 발전이 취약한 쉽게 되지 않는 그런 국가라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국토 비율, 육상 풍력의 발전에 적합한 국토 비율이라고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전 세계에서 취약한 국가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거의 이제 적합한 국토가 한 자릿수 거의 없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이 적합하지 않은 국토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산지 그리고 저희가 있는 이제 이런 도시 지역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집단 거주를 하는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 한국은 이런 대규모 발전단지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국토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태양광 발전 비용을 보면 아까 LCOE를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별로 이 LCOE를 평균적으로 해서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 가장 높은 발전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태양광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원자력의 비중을 높게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전 세계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발전 비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육상 풍력이 바람직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국은 오히려 수소 쪽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 혹은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국가별로 보면 특이한 부분은 이 태양광 발전에서 독일하고 일본을 보면은 적합한 국토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열악합니다. 하지만 육상 풍력에 대해서는 독일이 좀 더 좋은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에 풍력과 태양광을 합쳐서 발전의 80%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풍력에 대한 목표치가 더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 적합도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신재생과 원자력을 포함해서 45% 정도 수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에는 수소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과 비슷하게 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국가가 한국과 대만입니다. 대만도 한국도 이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보다 좀 대만 쪽에 투자가 좀 더 확대되고 있고 빨리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신재생 관련 주식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글로벌 주식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꼭 국내 주식 아니더라도 여러 글로벌 주식 중에서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30개 기업들을 정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이 신재생 발전이 굉장히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높은 시가총액이 미국에 있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고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회사인데요. 대략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200조 원 정도 이렇게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아래에 보면은 제일 큰 기업이 이제 중국 업체인 윤기실리콘 자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리콘 웨이퍼 생수한 업체인 태양광 업체인데요. 한 50조 원 정도 수준을 차지합니다. 그 밑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오늘 기준으로 한 8조 원 정도 수준 시가총액인 것 같아요. 좀 떨어졌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시총 상위에 좀 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이 먼저 경제성을 달성을 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먼저 성장을 했기 때문이고요. 최근에는 이 풍력이 경제성을 달성을 하는 시점이 되면서 풍력 관련된 업체들이 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의 3위가 베스타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풍력 터빈 회사이고요. 여기에 그 다음 풍력 다음으로는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수소 기업 중에서는 14위인 플러그파워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최대 기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1위 기업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앞으로 신재생 발전 성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개 이제 뭐 투자 추천 순위가 아닌 시가총액 상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이제 차장님 보셨을 때 좀 괜찮게 보는 아니면 뭐 한국에 여기 없는 기업도 괜찮고 좀 어떤 예시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수소를 굉장히 좀 좋게 보는데요. 저희가 우리가 신재생 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소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랬을 때 수소가 꼭 발전 분야가 아니더라도 수소를 통한 모빌리티라든지 산업 분야의 활용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소 기업 중에서 플러그파워라고 하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나타나 6조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뭐 이제 21위에는 블룸 에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ESS에도 주목을 합니다. ESS 관련해서는 22위인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ESS 제조 업체인데요.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기업은 아니지만 이 3위에 베스타스가 있잖아요. 얘가 세계 최대의 풍력 터빈 회사입니다. 근데 얘가 자꾸 본인들이 만드는 뭐 타워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외주를 주거든요. 그랬을 때 국내 기자재 업체 CS 윈드나 CS 베어링이 베스타스를 최대 고객사로 두면서 앞으로 그냥 시장의 성장을 향유를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풍력을 잘 보면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국내에는 풍력 시장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스타스의 풍력을 주목을 하면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 폭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다룰 것도 태양광, 풍력, 수소에 대해서 산업 트렌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핵심 기업들 투자 포인트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투자할 때 종목들은 좀 잘 몰라서 혹시나 뭐 이런 거 ETF를 사는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ETF가 맞죠. 왜냐하면 이 신재생은 태양광을 제외하고 보면 아직 성장, 이제 초입인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게 핵심 기업인지를 좀 알기가 쉽지 않죠. 특히 수소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뭐 수소에 대해서 이것저것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대기업들이 수소 관련된 뭐 포스코라든지 뭐 롯데와 같은 대기업들이 한다고 해서 그런 쪽에 주식 투자하면은 사실 수소 관련주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밑에 기자재 업체들, 뭐 부품 업체들, 소재 업체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쪽 여러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하는 ETF가 좋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 대해서는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좀 당연하지 않습니까? 과거 한 4년, 5년 전 혹은 뭐 수소 경우에 1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도 그때 10년 전에 ETF 관련해서 투자를 했으면은 굳이 뭐 에코프로가 아니더라도 ETF만으로도 큰 수익을 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ETF 투자가 안정적이면서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서는 그러면 태양광이랑 풍력, 수소 또 다른 카테고리가 뭐 있죠? 원자력이 있고 네. 또 이 신재생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ESS 그리고 탄소 포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CUS라고 탄소 포집 이런 쪽이 신재생과 다 연관되는 그런 산업이고 뭐 신재생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요, 그러면?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려면 결국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제로를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요. 산업별로 탄소 배출 비중을 보면은 발전에서 38%, 산업에서 27%, 운송에서 22%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운송에서 배출량을 줄이려면 전기차 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니까 배터리의 시장이 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 관점에서도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전 세계 탄소 배출의 22%를 담당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38%와 그리고 산업의 27% 이걸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배터리도 신재생은 아니지만은 탄소 중립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이 배터리와 신재생을 묶어서 같은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이제 세부 카테고리 하나씩 들어갈 건데 그러면 태양광, 풍력, 뭐 수소, 그다음에 원자력, ES, 탄소 중립이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태양광 쪽인가요? 지금은 태양광이었죠. 지금까지 태양광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수소로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고요. 풍력 쪽도 태양광만큼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태양광은 이미 많이 좀 커진 시장입니다. 성숙된 산업입니다. 풍력은 이제 성장 산업으로 들어갔고 수소는 이제 성장 초입인 산업인 거죠.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는 수소가 될 건데 이 부분에서 핵심 기업을 찾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네.